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알파남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이 단어를 이상하게 사용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아서입니다. 최근 제가 이 단어를 접할 때는 대략 이런 맥락을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알파남론에서 말하는 알파남은 일종의 타고나는 캐릭터입니다. 경쟁적이고 지배욕이 강한 성격으로 뭔가 아우라 같은 게 나와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지배하게 만듭니다. 위의 알파남은 뭔가 마성의 매력을 가져서 여성이 자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를 외치게 만듭니다. 이건 저한테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릴 뿐더러 제가 아는 알파남과는 매우 달랐거든요. 영상 제작 준비 중에 읽은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는 아예 알파남 베타남을 사이비 과학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책을 딱 한 권 읽었거든요. 사실 엄밀하게는 2권의 책을 복습하고 테드 영상 다큐멘터리 몇 편을 리마인드한 상태인데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에 가깝습니다. 두 책의 저자와 테드 강연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설령 제가 책을 2권이 아니라 그보다 많이 읽었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벌어지는 논의의 지형을 모르고 특정 학파의 주장에만 익숙하다면 여전히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에서 크게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영상은 의미가 없느냐면 그렇지 않은 영상을 찍으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먼저 책들의 저자 프란스 드 발은 이 분야에서 매우 저명한 저술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 의견과 제가 읽은 것들의 주장을 최대한 확실하게 구분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전달하는 주장들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거나 논란이 있는 주장일 수는 있지만 족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침팬지 폴리틱스는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이기도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매우 높은 확률로 알파남 베타남 타령이 바로 이 사람이 근본이라는 점입니다. 침팬지 수컷의 과시행위, 서열의식, 더 서열이 높은 쪽에게 목소리의 저음을 맞추는 행위 등을 인간들도 유사하게 한다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프란스 드 발에 의해 유명해졌습니다. 90년대 미국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알파남이 되라며 권한 책이 바로 이 침팬지 폴리틱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로 처음에 말한 제 귀에 이상하게 들리는 알파남이라는 단어의 사용법이 그 근본이 되는 저술의 설명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이에 관해 프란스 드 발 본인이 강연한 테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알파남론을 들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것이 존재는 하는가와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사실 인간 알파남이라는 것은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동물이 있고 모든 동물이 무리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리생활을 하지 않는 동물이라면 더 힘이 센 놈은 있겠지만 알파개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럼 무리생활을 하면 당연히 알파남이 있을까요? 코끼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코끼리는 암컷들이 무리를 만들고 무리의 우두머리는 할머니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유의미한 알파개체는 암컷이란 말이죠. 수컷들은 홀로 다니기도 하고 무리를 짓기도 하지만 암컷들보다는 훨씬 느슨하고 임시적인 집단만 만듭니다. 늑대 무리의 알파메일, 알파피메일은 완벽에 가까운 일부일처제 부부죠. 이 모델은 알파남 타령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알파녀를 만나서 일부일처로 해로하는 것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하렘을 이루거나 좀 더 건전하게는 원하는 여자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특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인기 없죠. 결국 알파남론은 동물행동학의 알파개체와는 별 관련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물행동학보다는 이 시대 젊은 남성들의 심리와 연결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인간이라는 종의 알파남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작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와 가장 가까운 영장류 종들의 알파남은 어떨까요? 알파남 이론이 이에 근거한 것은 아닐까요? 침팬지는 수컷들이 극히 정치적이고 서열을 올리는데 문자 그대로 목숨을 겁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종종 죽으니까요. 뒤에 이 이야기를 길게 할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라는 종도 당연히 알파남이 있을까요? 이건 검토해볼 만한 가설로 들립니다. 드 발의 저술도 이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인류와 가장 가까운 종들은 침팬지 외에도 보노보가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인류와 거의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내 안의 유인원은 보노보와 침팬지 중간 어디쯤의 인간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노보는 모계사회입니다.
여성 개체가 무리의 중심에 섭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침팬지만큼이나 닮은 보노보라는 종에서는 무리의 리더로서의 알파남이라는 개념은 부적절합니다. 사실은 침팬지 무리에서도 무리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성 개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간 알파남을 논할 때는 너무 확신에 찬 어조는 오히려 수상쩍은 것입니다. 이제 진짜 본론인 그럼 알파남 베타남 이론이 말하는 알파남이 침팬지 알파 개체를 근거로 한 것은 아닐까라는 아이디어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저는 많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제가 이해하는 알파남은 한 개체의 타고나는 속성이 아니라 치열한 네트워크 과정을 통해 획득하는 지위라는 것입니다. 침팬지 폴리틱스는 네덜란드 아르헨 동물원 침팬지 집단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인간의 정치 행위는 인류보다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명은 고사하고 언어보다도 오래되었고 언어는 물론이려니와 인류라는 종보다도 오래된 인류가 아직 다른 유인원과 분리되기도 전부터 본성으로 내장된 것이 정치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인간과 종의 역사와 유전자를 가장 많이 공유하는 침팬지의 경우 권력욕과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의 고도함이 인간의 정치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수컷 침팬지들은 엄청난 권력욕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도 매우 고도한 수준입니다. 네덜란드 아르헨 동물원의 침팬지는 20에서 25마리 규모의 집단입니다. 이들이 처한 환경은 자연 환경에서 사는 침팬지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인구,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집단이 보여주는 모습도 자연 상태의 침팬지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 집단과 군대 인간 집단이 보여주는 모습이 완전히 같진 않겠죠. 하지만 더 밀접하게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은 제인 구달의 곰비, 미타니 교수의 은고구와 같은 자연 상태의 침팬지 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보다 유리한 점입니다. 침팬지 폴리틱스의 상당 부분은 이 아르헨 침팬지 집단의 정치사를 서술하는 데 할애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직 장성한 수컷 침팬지가 없는 상태에서 마마라는 암컷 침팬지를 중심으로 암컷 침팬지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에룬이라는 수컷 침팬지가 알파로 등극합니다. 장성한 남성 침팬지들은 여성 침팬지보다 완력이 강하기도 하려니와 제규어 수준의 날카로운 송곳니는 남성 침팬지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룬의 육체적으로 전성기 시절에는 강건한 침팬지였고 특히나 돌진하는 기세가 무시무시해서 한번 돌진하면 온 무리가 혼비백산했다고 합니다. 이 침팬지는 뒤에서 보겠지만 대단히 겉모술수적이고 그런 면에서 차갑습니다. 반면에 이 연대기에 등장하는 알파들 중에 아이를 가장 잘 돌보는 면모도 가지고 있었고 여성 침팬지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파로 등극한 수컷에게는 어떤 특전들이 있을까요? 일단 인사를 받습니다. 그냥 반갑다고 하는 인사가 아니라 윗사람, 아니 윗침팬지에게 하는 인사를요. 먹이를 더 많이 차지하고 성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가집니다. 또한 털을 세워도 됩니다. 몸을 최대한 펴고 일어서서 털을 쭉 뻗세운 모습은 다른 침팬지보다 우두머리 침팬지를 더 커 보이게 만듭니다. 몸이 커서 우두머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우두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더 커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이트라는 침팬지가 장성합니다. 이에룬이 마마와 여성 침팬지들에게서 주도권을 뺏어오는 동안 로이트는 이에룬의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에룬에게서 노쇠의 기미가 보이자 로이트는 새 질서를 세우기로 합니다. 우두머리의 특권인 털 세우고 다니기를 이에룬 앞에서 보란듯이 하고 여러모로 도발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두머리가 바뀌었을까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장 3개월에 걸쳐 벌어진 일입니다. 알파남 앞에 더 알파남이 나타나자 알파 개체가 바뀐다든지 늙은 알파남 앞에 젊은 알파남이 나타나자 여성 침팬지들이 모두 갈아타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맞짱으로 이전 우두머리를 때려눕히자 우두머리가 바뀌는 것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이트는 이 연대기에서 일신상의 무력이 가장 강한 침팬지입니다. 이 연대기의 끝까지 로이트보다 강한 침팬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로이트는 우두머리가 되기 전부터 이에룬보다 강했고 심지어 완력으로 이에룬을 제압한 시점에도 우두머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에룬은 여성 침팬지들에게 강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들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로이트가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유는 동조자들을 얻었기 때문이었고 특히나 니키가 중요한 동조자였습니다. 니키는 굉장히 날래고 강한 육체를 가진 젊은 침팬지로 이 정권 교체기가 시작할 때는 어린 소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이트의 반란을 틈타 여성 침팬지들에게 인사를 받는 자리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로이트가 이에룬을 도발하고 몸으로 제압하는 동안 이에룬의 지지자인 여성 침팬지들은 니키에게 시달리느라 이에룬을 돕지 못합니다. 결국 로이트는 우두머리가 되고 니키는 여성 침팬지들에게 인사를 받는 지위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훗날 로이트의 재앙이 됩니다. 로이트는 우두머리의 책무를 꽤 잘 수행합니다. 이에룬만큼은 아니지만 아기들도 잘 돌보고 이에룬과는 달리 싸움이 나면 적극적으로 말려서 약한 침팬지들을 도왔습니다. 2인자 연합 결성을 막고 먹이를 분배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알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코르티솔을 근거로 한 스트레스 측정에서 서열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적어지지만 알파의 경우 서열 최하위만큼이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알파 경쟁에 뛰어들지 않은 남성 침팬지와 여성 침팬지들 사이에서 로이트는 매우 인기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니키라는 로이트의 재앙이 부상합니다. 이에룬이 우두머리 자리에서 밀려났을 때 표정은 종의 차이를 넘어서도 바로 그 상실감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로이트를 우두머리로 인정하는 최종 단계는 인사를 드리는 것인데 처음에는 작고 애매하게 내키지 않는다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으로 치면 안녕하십니까? 하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에룬이 니키와 연합해서 결국에는 로이트를 밀어냅니다. 이번에도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 최강자인 로이트가 밀려났을까요? 이에룬의 원한도 작용했겠지만 역설적으로 로이트가 너무 잘나서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룬이든 니키든 둘은 로이트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력은 로이트가 니키보다도 강하고 통치는 로이트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에룬이 로이트와 연합해봐야 자기 몫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지만 니키와 연합하면 많은 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룬, 로이트, 니키의 드라마가 상당히 오래 지속됩니다. 이에룬은 일종의 줄타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니키의 동맹이지만 니키가 서운하게 굴면 로이트와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나 결코 로이트의 손을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니키는 우두머리가 해야 할 통치행위, 먹이 나누기, 싸움 중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이에룬의 몸값은 더욱 올라가고 명목상의 우두머리는 니키지만 실제로 사회적인 위험은 이에룬이 더 높아지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네, 알파메일 지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단에서 존경받는 이는 다른 이가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알파남 이론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니키가 이에룬에게 짝짓기 기회를 챙겨주지 않아서 둘의 사이가 벌어지자 드디어 로이트가 다시 왕좌에 오릅니다. (1대1) 기회만 만들어지면 로이트가 최강입니다. 문제는 로이트가 권좌에 복귀하자 이에룬과 니키의 연합이 복구되었다는 것입니다. 로이트는 둘을 갈라놓으려고 애썼지만 어느 날 밤 둘에게 살해당합니다. 인간이 없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정확한 과정을 알 수는 없지만 로이트는 심하게 물리고 고환이 뽑혀서 사망합니다. 저자는 이에룬이 뒤에서 붙잡고 니키가 죽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폭거는 RM 침팬지 무리에게 실로 엄청나게 비난받습니다. 이 무모한 젊은 왕 니키의 치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키가 비명 행사하면서 끝납니다. 살얼음을 밟고 물에 빠져 익사했는데 저자는 추적자들에게서 도망치다가 벌어진 일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우두머리는 단디라는 지능이 높은 침팬지였고 킹메이커는 놀랍게도 또는 놀랍지 않게도 이번에도 이에룬이었습니다. 연대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인간의 알파남이 침팬지 알파남과 매우 닮았다면 그리고 당신이 알파남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했을까요? 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육체적인 완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기의 마지막 우두머리인 단디는 무리에서 가장 똑똑한 침팬지였습니다. RM 침팬지들의 탈주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 사건의 설계자였고
사육사들이 숨겨놓은 과일을 혼자 먹으려고 혼자 낮잠 시간에 다른 침팬지들이 잠들기를 기다리는 모략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평균적인 남성 침팬지였습니다. 그런 단디에게도 기회가 갔습니다. 또한 무리에서 매우 존경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에룬과 니키의 연합에서 볼 수 있듯이 일신의 무력과 패거리의 힘으로 권좌에 앉았음에도 존경은 그다지 받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인간 알파남이 침팬지 알파남을 닮았다는 가정하에 알파남인 당신에 대해 분명한 것은 매력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강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연합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최대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머지 무리를 분할 정복하는 것이 가능한 연합 집단을 만들어낸 일이 없다면 당신은 알파남이 아닙니다. 이것이 침팬지식 알파남의 정의입니다. 은고고 침팬지 무리의 정치사에서도 이것은 두드러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살펴보세요. 당신이 현재 그냥 알파남이 아니라 성공적인 알파남이라면, 그리고 인간의 알파남과 침팬지의 알파남이 닮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온몸을 부풀려 위풍당당한 자세로 걷고 당신은 실제의 당신보다 커 보일 것이며 여기저기서 인사를 받고 있고 당신 앞에서 사람들은 당신에게 목소리 톤을 맞출 것입니다. 전화통화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누가 갑인지 알 수 있을 때가 많죠. 현재의 질서를 뒤집을 연합이 생기지 못하도록 나 외의 강자들이 서로 합치지 못하게 하고 약자들에게 환심을 사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잘 돌보고 먹이와 자원을 배분하고 갈등을 중지하는 것은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수단이 됩니다. 성적으로 매우 특권적인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여성들을 독점에 가깝게 차지하고 있겠죠. 그런데 침팬지의 경우 꼭 고위층 수컷이 아니어도 고만고만한 남녀들 역시 남들 몰래 어울려서 할 건 다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인간의 알파남이 보노보의 알파남을 닮았다면 어떨까요? 인간 알파남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보노보는 여성 보노보들의 네트워크가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줄기고 자연 상태에서 침팬지보다 더 큰 무리를 만듭니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인간의 전근대 사회가 그와 유사하게 보이지 않지만 침팬지보다 더 큰 무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인간의 사회가 침팬지 못지않게 보노보의 사회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가요? 알파남 베타남 이론의 알파남과 비슷한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답은 각자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세상에 이런 영상이 더 많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